여러분 지금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린다는 뉴스 보셨습니까? 그냥 일본 경제 이야기 같죠?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2024년 8월 5일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 신호를 보낸 바로 그날 한국 코스피는 8% 넘게 폭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수십조 원이 증발했어요. 여러분 통장에서도 돈이 사라진 겁니다. 왜 도쿄에서 일어난 일이 서울 투자자 계좌를 털어갔을까요? 여기 충격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본 엔화로 빌린 돈이 최소 3조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4천조 원이 넘습니다.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의 7배가 넘는 돈이에요. 이 엄청난 돈이 지금 미국 주식, 한국 채권, 비트코인까지 온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일본이 20년 넘게 유지해온 초저금리 시대가 끝나가고 있어요. 공짜로 빌리던 돈이 이제 비싸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순간 전 세계 투자자들이 동시에 빌린 돈을 갚으려 달려들면 어떻게 될까요? 엔화는 폭등하고 주식은 폭락하고 환율은 요동치는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명확한 공식이 있어요. 금리가 역전되면 자금이 빠져나가고 자금이 빠져나가면 자산 가격이 무너지는 겁니다. 2024년 8월은 예고편이었을 뿐입니다. 진짜 본편은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거대한 돈의 흐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지금 청산 공포가 커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파도가 한국 투자자에게 어떤 순서로 덮쳐올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통장에 찍힌 숫자가 일본 도쿄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엔화라고 하면 보통 여행 갈 때 환전하는 돈, 아니면 일본 라면 사 먹을 때 쓰는 돈 정도로만 생각하시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투자자들은 엔화를 그냥 돈이 아니라 거대한 공용 마이너스 통장처럼 쓰고 있어요. 싸게 빌려다가 미국 주식도 사고 유럽 채권도 사고 심지어 비트코인까지 사는데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겁니다. 일본은행이 2024년 들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20년 넘게 유지해온 마이너스 금리를 끝냈고 기준금리를 조금씩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0.0% 정도인데 앞으로 0.75%나 1%까지도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반대로 미국은 어떻습니까?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잡히니까 더 이상 높은 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싸게 빌려서 비싸게 굴리던 공짜 점심이 갑자기 비싸게 빌려서 남는 게 없는 장사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에요. 이미 2024년 8월에 일본이 긴축 시그널을 보내자 엔캐리가 대규모로 청산되면서 1조 달러 규모 자금이 출렁했습니다. 주식, 채권, 환율이 동시에 요동쳤어요. 그날 하루 만에 전 세계 증시가 동반 폭락했죠. 엔화를 한꺼번에 갚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엔화는 급등하고 위험 자산은 던져지고 달러와 원화, 금리, 코인까지 연쇄적으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일본은행 얘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1990년대 초반 일본에서 엄청난 부동산 버블이 터졌어요.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락한 겁니다. 도쿄 한복판 땅값이 미국 전체 땅값보다 비싸다는 말까지 나왔던 시절이었죠. 그게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 뒤로 일본 경제는 20년 넘게 디플레이션 늪에 빠졌습니다. 물가가 안 오르고 사람들은 돈을 안 쓰고 기업들은 투자를 안 하는 악순환이 계속됐어요. 월급도 안 오르고 경제는 제자리 걸음만 했습니다. 일본은행은 이걸 해결하려고 미친 듯이 돈을 풀기 시작했어요. 금리를 1%, 0.5%, 0.1%까지 내리고 나중에는 아예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금리가 뭔지 아십니까?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에요. 말이 됩니까? 하지만 일본은 정말로 그렇게 했어요. 20년 넘게 이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싼 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치킨 한 마리 값만큼도 안 되는 이자로 몇억 원을 빌릴 수 있는 세상이 된 겁니다. 여기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돈을 거의 공짜로 빌릴 수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은 금리가 높잖아? 그럼 일본에서 싸게 빌려서 금리 높은 나라에 투자하면 이자 차이만큼 남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캐리 트레이드의 정체예요. 금리 낮은 나라에서 돈 빌려서 금리 높은 나라에 투자하는 겁니다. 금리 차로 먹고 사는 장사인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일본에서 연 0.1%로 돈을 빌립니다. 그 돈을 달러로 바꿔서 미국 국채에 투자하면 연 4%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계산해 보셨습니까? 3.9%가 그냥 남는 겁니다. 헤지펀드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글로벌 기업들도 엔화로 빌려서 해외 공장을 짓고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삼성이 베트남 공장 지을 때, 현대차가 인도 공장 지을 때 엔화 차입을 활용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고요? 이자가 싸니까요. 개인 투자자들까지 엔캐리 상품에 돈을 넣기 시작했죠. 엔화는 세계 공동 마이너스 통장이 된 겁니다. 마트에서 무료 시식 코너 보셨죠? 누구나 와서 가져갈 수 있잖아요. 엔화가 그랬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줄 서서 가져갔어요. 문제는 공짜 점심 뒤에는 항상 계산서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 계산서가 지금 막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주변에 미국 ETF 투자하는 사람 많지 않으세요? 나스닥 ETF, S&P 500 ETF 사서 장기 투자한다는 분들. 그 ETF 안에 들어있는 주식들을 누가 샀을까요? 바로 엔캐리 자금이 큰 손으로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직장인 A씨를 만나볼까요? A씨는 32살, 서울에서 IT 회사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A씨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유튜브에서 미국 주식 투자하면 좋다길래 나스닥 ETF 500만 원어치 샀습니다. 비트코인도 200만 원어치 샀고요. A씨는 직접 엔화를 빌린 적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A씨가 산 ETF 뒤에는, 그 펀드가 사는 주식 뒤에는 엔캐리 자금이 숨어 있었어요. A씨는 모르는 사이에 엔캐리 트레이드 생태계에 연결된 겁니다. 이게 바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무서운 점이에요. 그날 하루 만에 엔화는 1달러당 150엔에서 142엔으로 급등했어요. 하루 만에 5% 넘게 뛴 겁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12% 폭락했고 한국 코스피는 8% 넘게 떨어졌습니다. 미국 나스닥은 3% 넘게 빠졌고요. A씨는 그날 아침 지하철에서 핸드폰으로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나스닥 ETF가 5% 넘게 빠진 거예요. 비트코인은 15% 가까이 떨어졌고요. 700만 원이었던 계좌가 600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A씨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엔캐리 청산의 정체입니다. 엔캐리 청산은 일본에서 시작되지만 스크린이 빨개지는 건 전 세계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도쿄에서 시작된 불이 뉴욕을 거쳐 서울까지 번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몇 시간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도대체 엔캐리 트레이드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왜 일본은행은 20년 넘게 이렇게 싼 돈을 풀어왔던 걸까요? 그리고 지금은 왜 갑자기 방향을 바꾸려는 걸까요? 일본 경제가 무너진 순간은 1990년 1월 2일이었어요. 그날 니케이 지수가 38,915포인트를 찍고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만 해도 몰랐죠. 이게 30년 넘게 이어질 악몽의 시작인 줄은요. 1985년부터 1990년까지 일본은 미친 듯이 달렸어요. 부동산 가격이 매년 20%씩 올랐고 주식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도쿄 항공 부지 가격이 캘리포니아 전체 땅값보다 비싸다는 농담이 진담이 되던 시절이었죠. 은행들은 미친 듯이 돈을 빌려줬어요. 부동산만 있으면 무조건 대출해줬습니다. 담보 가치가 계속 오를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일본 국민들은 집 한 채 사려면 평생 벌어도 모자란다는 걸 알면서도 대출을 받았어요. 안 사면 영영 못 산다는 공포가 있었거든요. 기업들도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쓰비시가 뉴욕 록펠러 센터를 사들였고 소니가 컬럼비아 픽처스를 인수했어요. 일본 돈이면 세계를 살 수 있다는 착각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1989년 말부터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버블이 너무 심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금리가 2.5%에서 6%까지 치솟았죠. 그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대출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집을 팔기 시작했어요.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천천히, 그 다음에는 폭포처럼 무너졌어요. 1990년에 1억엔 하던 집이 1995년에는 5천만 엔이 됐습니다. 은행들이 제일 먼저 무너졌어요. 부동산 담보로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가 없었거든요. 담보 가치는 반토막이 났는데 빌려준 돈은 그대로였으니까요. 1997년 야마이치 증권이 파산했고 1998년에는 일본 장기 신용은행이 무너졌습니다. 100년 넘게 이어온 금융기관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사람들은 은행을 믿을 수 없게 됐죠.
돈을 찾아서 집에 쌓아두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기업들도 버티지 못했어요. 빚을 갚느라 투자를 멈췄고 직원을 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무너졌죠. 1990년대 중반부터 일본에서는 프리터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정규직을 구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로 떠도는 청년들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 됐고 취업해도 월급이 안 올랐어요. 1997년 일본 평균 임금은 467만 엔이었는데 2020년에도 433만 엔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월급이 오히려 줄어든 거예요. 소비가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쓰지 않았어요. 내일이 더 불안하니까 오늘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물가도 안 올랐죠. 아니, 오히려 떨어졌어요.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일본은 디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물가가 14년 연속 하락한 거예요. 편의점에서 백엔 하던 음료수가 90엔이 되고 80엔이 됐습니다. 좋은 거 아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물가가 떨어지면 기업 매출이 줄고 월급이 안 오르고 사람들이 더 안 쓰는 악순환이 생겨요. 일본은행은 미친 듯이 금리를 내렸습니다. 1995년 1%였던 금리가 1999년에는 0.1%가 됐어요. 그래도 경기가 안 살아났습니다. 2001년에는 아예 새로운 정책을 꺼내들었죠. 양적 완화라는 겁니다. 돈을 직접 찍어서 시장에 뿌리는 거예요. 국채를 사들이고 은행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2013년에는 아베 신조 총리가 등장하면서 아베노믹스를 시작했어요. 더 많은 돈을 풀겠다는 겁니다. 2016년에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했죠. 은행이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수수료를 받는 상황이 된 겁니다. 20년 넘게 이런 정책을 유지했는데도 일본 경제는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2000년 일본 GDP는 5조 2천억 달러였고 2020년에도 5조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성장이 멈춘 거예요. 같은 기간 한국 GDP는 5,620억 달러에서 1조 6,300억 달러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중국은 1조 2천억 달러에서 14조 7천억 달러로 12배 넘게 커졌습니다. 일본만 혼자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였죠.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 왜 경제가 안 살아난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 사람들이 돈을 안 썼습니다. 아무리 금리가 낮아도 미래가 불안하면 소비를 안 해요. 둘째, 기업들이 투자를 안 했어요. 빚을 갚는데 급급했고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인구가 줄기 시작했죠.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 출산율은 1.0명 아래로 떨어졌고 2005년부터는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줄어드는 나라에서 경제가 성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일본 기업들은 변화를 싫어했습니다. 평생 직장, 연공 서열, 집단주의 문화가 혁신을 가로막았죠. 소니가 애플에게 밀렸고 샤프가 삼성에게 졌습니다. 1990년대만 해도 세계 시가총액 10위 안에 일본 기업이 7개나 있었어요. 2020년에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도요타만 간신히 30위권에 들어있을 뿐이었죠. 정치도 불안했어요. 1990년대 내내 일본은 정치적 혼란을 겪었는데 총리가 1, 2년마다 바뀌는 일이 반복됐어요. 관료 시스템도 변화를 가로막았죠. 일본 관료들은 전통적으로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받았는데 199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변화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사회 구조의 경직화는 서로 맞물리면서 악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업이 보수적이 되니까 혁신이 줄어들고, 혁신이 줄어드니까 성장률이 떨어지고,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더욱 보수적이 되는 패턴이 반복됐어요. 그래서 일본은행은 계속 돈을 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다시 무너질까봐 무서웠던 거예요. 2000년에 한 번 금리를 0.5%까지 올렸다가 경기가 다시 나빠지자 바로 0%로 되돌렸던 적이 있어요. 2006년에도 0.5%까지 올렸다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자 다시 0%로 내렸죠. 일본은행은 학습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20년 넘게 초저금리를 유지한 겁니다. 이 정책이 만들어낸 부작용이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였어요. 일본은행이 경기를 살리려고 풀어놓은 싼 돈이 정작 일본 안에서는 안 돌고 해외로 빠져나간 겁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 싼 돈을 빌려서 미국, 유럽, 신흥국에 투자하기 시작했죠. 일본은행 입장에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자기네 경제를 살리려고 푼 돈이 다른 나라 경제를 키우는 데 쓰인 거니까요.
하지만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자국 경제가 무너질 테니까요.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일본 경제는 여전히 제자리였고 엔화는 세계에서 가장 싼 돈이 됐어요. 전 세계 투자자들은 이 구조에 익숙해졌습니다. 일본 금리는 영원히 낮을 거라고 믿었죠. 엔캐리 트레이드는 안전한 돈벌이 수단이 된 겁니다. 하지만 영원한 건 없습니다. 2024년 들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일본 은행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방향을 바꾸려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왜 갑자기 바꾸려는 걸까요? 그리고 이 변화가 왜 전 세계를 떨게 만드는 걸까요? 자,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들여다봐야 할 시간입니다. 금리 낮은 나라에서 돈을 빌려서 금리 높은 나라에 투자한다. 이 한 문장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많은 돈이 움직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헤지펀드 매니저 한 명을 떠올려 보세요. 이 사람은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데 손에 1억 달러를 쥐고 있습니다. 이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미국 국채? 수익률이 4% 정도 나오네요. 나쁘지 않죠.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많이 벌 방법을 찾아요.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일본 엔화입니다. 일본에서는 0.1%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거든요.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일본에서 100억 엔을 빌려요. 환율이 1달러당 150엔이라고 치면 약 6,700만 달러가 되죠. 이 돈을 미국 국채에 투자하면 연 4% 이자를 받습니다. 268만 달러가 들어오는 거예요. 일본에 갚아야 할 이자는 0.1%니까 6만 7천 달러 정도입니다. 빼면 261만 달러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금리 차이만으로 이만큼 버는 겁니다. 이게 캐리 트레이드의 기본 구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매니저는 레버리지를 씁니다. 자기 돈 1억 달러에 빌린 돈 6,700만 달러를 합쳐서 1억 6,700만 달러를 굴리는 거죠. 수익률이 4%면 668만 달러가 들어옵니다. 여기서 일본 이자 6만 7천 달러를 빼면 661만 달러가 남아요. 자기 돈만 썼을 때보다 1.5배 가까이 더 버는 겁니다. 이게 바로 레버리지의 마법이에요. 빌린 돈으로 수익을 키우는 거죠.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움직입니다. 어떤 헤지펀드는 자기 돈의 10배, 20배까지 빌려서 투자해요. 1억 달러로 20억 달러를 굴리는 겁니다. 금리 차이가 3%만 나도 연 6천만 달러를 벌 수 있어요. 1년 만에 자기 자본의 60%를 버는 거죠. 이런 수익률이 나오니까 전 세계 투자자들이 몰려든 겁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엔캐리 트레이드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미국 국채만 산 게 아닙니다. 미국 주식도 샀고 유럽 회사채도 샀고 브라질 부동산도 샀어요.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 같은 고금리 통화도 샀습니다. 심지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까지 샀죠. 엔캐리 자금이 안 들어간 곳이 없을 정도였어요. 2007년 금융위기 직전에는 엔캐리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었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지나가자 다시 시작됐어요. 일본은행이 금리를 더 낮췄고 미국 연준도 제로 금리로 갔다가 2015년부터 다시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금리 차이가 벌어지니까 엔캐리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는 규모가 더 커졌어요. 개인 투자자들까지 뛰어들었거든요. 일본 주부들이 FX 마진 거래로 엔캐리를 하는 게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미세스 와타나베라는 별명까지 생겼어요.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도요타 같은 일본 기업들은 해외 공장을 지을 때 엔화로 빌렸어요. 이자가 싸니까요.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한국 기업들도 엔화 차입을 늘렸습니다. 2010년대 중반 삼성전자의 엔화 채권 발행액은 수조 원대였어요. 베트남 공장, 인도 공장 지을 때 엔화로 빌린 겁니다. 왜냐고요? 원화나 달러로 빌리는 것보다 이자가 1에서 2% 쌌거든요. 글로벌 은행들도 엔캐리의 중개자 역할을 했어요. JP모건, 골드만삭스, 시티은행 같은 곳들이 일본에서 엔화를 빌려다가 고객들에게 달러로 빌려주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챙겼죠.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도 적고 수익도 괜찮은 장사였어요. 일본 은행이 금리를 올릴 리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20년 넘게 안 올렸는데 앞으로도 안 올릴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터졌을 때도 엔캐리는 계속됐습니다.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각국 중앙은행들이 돈을 미친 듯이 풀었거든요. 미국 연준은 제로금리로 내렸다가 2022년부터 급격하게 올리기 시작했죠.
2023년에는 0.5%까지 올라갔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금리 차이가 5% 넘게 벌어진 겁니다. 이런 차이는 역사상 본 적이 없었어요. 투자자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엔화를 빌려서 미국 주식에 쏟아부었어요. 나스닥이 2022년 저점에서 2024년까지 70% 넘게 오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엔캐리 자금이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2023년 초 16,000달러 하던 게 2024년 초에는 7만 달러로 넘었죠. 엔캐리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대거 유입된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이 움직인 걸까요?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몰라요. 엔캐리 트레이드는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많아서 통계로 잡히지 않거든요. 하지만 추정치는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는 2024년 기준 엔캐리 규모를 최소 3조 달러에서 최대 10조 달러로 봤어요. 중간값을 잡아도 5조 달러 정도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오십니까? 한국 GDP가 1조 7천억 달러 정도예요. 엔캐리 자금은 그것의 3배가 넘는 겁니다. 이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2024년 8월에 그 맛을 조금 봤습니다. 그때 청산된 규모는 전체의 10%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전 세계 증시가 동시에 폭락했어요. 만약 전체가 청산된다면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큰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2008년에는 부동산과 금융권이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주식, 채권, 환율, 암호화폐까지 모든 자산이 엔캐리와 연결돼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왜 지금 청산 압력이 생긴 걸까요? 20년 넘게 잘 돌아가던 구조가 왜 갑자기 흔들리는 걸까요? 그 답은 금리에 있습니다. 일본 은행이 드디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미국 연준은 반대로 내리기 시작했어요. 금리 차이가 좁아지는 겁니다. 공짜 점심이 끝나가고 있는 거죠. 이 금리 역전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게 왜 엔캐리 청산으로 이어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3월 19일 일본은행이 역사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다는 거였어요. 2016년부터 8년 동안 유지해온 마이너스 금리를 드디어 포기한 겁니다. 금리를 마이너스 0.1%에서 0%로 올렸죠. 겨우 0.1%포인트 올린 거지만 이건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었어요. 일본은행이 20년 넘게 지켜온 초저금리 기조를 바꾸겠다는 신호탄이었거든요. 시장은 처음엔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0.1% 올린 게 뭐가 대수냐, 이런 분위기였어요. 실제로 엔화 환율도 크게 안 움직였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본은행 총재 우에다 가즈오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추가 금리 인상을 검토하겠다. 이 한마디가 시장을 긴장시켰습니다. 일본은행이 진짜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왜 일본은행이 태도를 바꾼 걸까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2022년부터 일본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2023년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를 넘었습니다. 일본 기준으로는 엄청난 수치예요. 30년 만에 처음 보는 인플레이션이었거든요. 식료품 가격이 올랐고 전기세가 올랐고 기름값이 올랐어요.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압박이 커진 겁니다. 여기에 임금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춘투 임금 협상에서 일본 대기업들이 평균 5% 넘는 임금 인상안을 받아들였어요. 30년 만에 최대 인상률이었죠. 도요타는 임금을 7% 올렸고 소니는 6% 올렸습니다. 일본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반가운 신호였어요. 임금이 오르면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경제가 돌아가니까요. 디플레이션 탈출이 가능해 보였던 겁니다. 일본은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4년 7월 31일 두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했어요. 금리를 0%에서 0.25%로 올렸습니다. 4개월 만에 또 올린 거죠. 시장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빨리 올릴 줄 몰랐거든요. 더 놀라운 건 우에다 총재의 발언이었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계속되면 금리를 0.5%, 심지어 1%까지도 올릴 수 있다. 이 말이 나오자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1%라는 숫자가 왜 중요할까요? 일본 기준으로는 엄청나게 높은 금리거든요. 1995년 이후 일본 금리가 1%를 넘은 적이 거의 없어요. 2000년에 잠깐 0.5%까지 갔다가 바로 내렸고 2006년에도 0.5%까지 갔다가 금융위기로 다시 0%로 떨어졌죠. 그런데 이제 1%까지 간다?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동시에 미국에서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미친 듯이 올렸던 금리를 이제 내리겠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인플레이션이 잡혔거든요. 2022년 6월 9.1%까지 치솟았던 미국 물가 상승률이 2024년 중반에는 3%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은 2024년 8월 잭슨홀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왔다.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었어요. 2024년 9월 연준이 금리를 5.5%에서 5.25%로 내릴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실제로 9월 18일 연준은 금리를 0.5%포인트나 내렸어요. 5.5%에서 5.0%로 단번에 내린 겁니다. 시장 예상보다 큰 폭이었죠. 파월 의장은 경기 둔화 위험이 커졌다며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자,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2023년까지만 해도 미국 금리는 5.5%, 일본 금리는 마이너스 0.1%였어요. 금리 차이가 5.6%포인트였죠. 그런데 2024년 9월이 되니까 어떻게 됐나요? 미국 금리 5.0%, 일본 금리 0.25%, 금리 차이가 4.75%포인트로 줄어든 겁니다. 0.85%포인트나 좁아진 거예요. 앞으로는 더 좁아질 겁니다. 미국이 계속 내리고 일본이 계속 올리면 2025년에는 금리 차이가 3%대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금리 차이가 좁아지면 뭐가 문제일까요? 엔캐리 트레이드의 수익이 줄어듭니다. 앞에서 봤던 계산을 다시 해볼까요? 일본에서 100억엔을 0.1% 금리로 빌려서 미국 국채에 5.5% 금리로 투자하면 연 5.4%포인트 차익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일본 금리가 0.25%, 미국 금리가 5.0%니까 차익이 4.75%포인트로 줄어든 겁니다. 수익률이 12% 가까이 떨어진 거죠. 더 큰 문제는 환율입니다. 금리 차이가 줄어들면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거든요. 왜냐고요? 투자자들이 엔캐리를 청산하면서 엔화를 사들이니까요. 빌렸던 엔화를 갚으려면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야 하잖아요. 수요가 늘어나니까 엔화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2024년 7월까지만 해도 1달러당 160엔 가까이 갔었어요. 그런데 8월 초에는 142엔까지 떨어졌습니다. 엔화가 10% 넘게 강세로 돌아선 거죠. 이게 엔캐리 투자자한테는 이중 타격입니다. 금리 차익도 줄어드는데 환차손까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1년 전에 1달러당 150엔으로 100억엔을 빌려서 6,700만 달러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이걸 미국 국채에 투자했어요. 1년 뒤 원금 6,700만 달러에 이자 37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총 7,070만 달러가 됐죠. 이제 이걸 엔화로 바꿔서 빌린 돈을 갚아야 해요. 그런데 환율이 1달러당 140엔으로 떨어졌다면 7,070만 달러는 99억엔밖에 안 됩니다. 빌린 돈 100억엔에 이자 1천만엔을 더하면 101억엔을 갚아야 하는데 손해 쥔 건 99억엔이에요. 2억엔 손해본 겁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더 손해보기 전에 청산합니다. 엔캐리 포지션을 닫는 거죠. 미국 국채를 팔고 달러를 엔화로 바꿔서 빚을 갚아요. 문제는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천, 수만 명의 투자자가 동시에 같은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고 엔화는 더 강세가 됩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엔화는 하루 만에 5% 넘게 급등했고 일본 니케이 지수는 12% 폭락했어요. 한국 코스피는 8% 넘게 떨어졌고 미국 나스닥도 3% 이상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은 5만 달러 아래로 내려갔죠. 전 세계 증시가 동시에 무너진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엔캐리 자금이 모든 자산에 깊숙이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식도 샀고 채권도 샀고 암호화폐도 샀거든요. 이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니까 모든 게 동시에 무너진 거예요. 다행히 며칠 뒤 시장은 진정됐습니다. 일본은행이 급격한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거든요. 미국 연준도 경기 침체 위험은 제한적이라며 안심시켰어요.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왔고 증시도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안정일 뿐이에요.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일본은 계속 금리를 올릴 거고 미국은 계속 내릴 겁니다.
금리 차이는 계속 좁아질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엔캐리 자금 전체가 청산되는 겁니다. 5조 달러가 한꺼번에 빠져나간다면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큰 충격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중간 시나리오는 점진적 청산입니다. 몇 년에 걸쳐 천천히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죠. 이 경우 시장 변동성은 커지지만 통제 가능한 수준일 겁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금리 차이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겁니다. 일본이 금리를 천천히 올리고 미국도 급격하게 내리지 않으면 엔캐리는 계속 돌아갈 수 있어요. 어느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의 황금기는 끝났다는 거예요. 20년 넘게 공짜 점심을 먹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해요. 금리 차이가 줄어든 세상에서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 환율 변동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일본과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한국 투자자들한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영향인지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2024년 8월 5일 월요일 오전, 전 세계 투자자들은 악몽 같은 하루를 맞았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장 시작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고 불과 몇 시간 만에 12.4%가 증발했어요. 1987년 블랙먼데이 이후 37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이었죠. 한국 코스피는 8.77% 하락하며 2441포인트까지 밀렸고 미국 나스닥 선물은 6% 넘게 빠졌습니다. 비트코인은 6만 달러에서 5만 달러 아래로 곤두박질 쳤어요. 시장이 이렇게 무너진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엔화가 하루 만에 5% 이상 급등하면서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엔캐리 포지션들이 동시에 청산된 거예요. 1달러당 150엔이던 환율이 142엔까지 치솟자 레버리지를 끼고 투자했던 헤지펀드들은 막대한 환차손을 견디지 못하고 보유 자산을 급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주식을 팔고 유럽 채권을 팔고 한국 주식도 팔았어요. 엔화를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였죠. 변동성 지수 빅3는 평소 13포인트에서 65포인트까지 치솟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높은 수치였어요.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는지 보여주는 지표죠. 거래소 서버는 주문 폭주로 마비됐고 증권사 앱은 접속조차 어려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자신의 계좌가 얼마나 손실을 보고 있는지 확인조차 못한 채 하루를 보냈어요. 한국 투자자들이 받은 충격은 여러 층위에서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환율이었어요. 엔화 강세는 곧 원화 약세를 의미했고 달러 원 환율도 1320원에서 138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해외 주식이나 ETF에 투자한 사람들은 주가 하락과 환차손을 동시에 겪었죠. 나스닥 ETF를 보유한 투자자는 지수 하락 3%에 환율 상승 4%가 더해져 하루 만에 7% 넘는 손실을 봤어요. 둘째는 주식시장 전반의 폭락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대량 매도하면서 삼성전자는 7만 원에서 6만 5천 원으로, 현대차는 23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빠졌어요.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수출 기업들은 엔화 강세로 일본 경쟁사 대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까지 겹쳤습니다.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에 밀릴 것이라는 공포에 더 강하게 매도했죠. 셋째는 기업 실적 악화 가능성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를 달러로 수출하는데 엔화 강세는 일본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줬어요. 현대차와 기아는 북미 시장에서 도요타, 혼다와 직접 경쟁하는데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일본차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져서 한국차 판매에 타격을 줍니다. 실제로 2024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여러 기업들이 엔화 강세 영향으로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밝혔어요. 넷째는 대출 이자 부담 증가였습니다. 엔화 대출을 받아 부동산이나 사업 자금으로 쓴 기업과 개인들은 갑자기 원금 부담이 커졌어요. 1억엔을 빌렸을 때 환율이 900원이면 9억 원이지만 환율이 950원이 되면 9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나죠. 게다가 일본 금리까지 오르면 이자 부담도 함께 증가합니다. 중소기업 중 일부는 엔화 대출을 조기 상환하거나 다른 통화로 갈아타야 한다는 압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각국 중앙은행들이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일본은행은 추가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진화에 나섰고 미국 연준도 필요하면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어요. 시장은 며칠 만에 반등했고 니케이는 10% 넘게 회복했습니다. 코스피도 2600포인트를 되찾았죠.
하지만 이건 일시적 안정일 뿐 근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행은 여전히 금리를 올릴 계획이고 미국 연준은 계속 내릴 겁니다. 금리 차이가 좁아지는 흐름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2024년 12월 기준 미일 금리 차이는 4.5%포인트인데 2025년 말에는 3%포인트 이하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엔캐리 청산 압력이 반복될 수 있죠. 8월 5일은 예고편이었을 뿐이에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1%까지 올리고 미국이 3%까지 내리면 금리 차이가 2%포인트로 좁아져요. 그러면 10조 달러 규모 엔캐리 자금 중 절반 이상이 청산될 수 있습니다. 엔화는 1달러당 120엔까지 강세를 보이고 전 세계 증시는 30% 이상 폭락할 거예요. 한국은 환율 급등, 수출 기업 실적 악화, 외국인 자금 이탈이 겹치면서 코스피가 20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갈 수 있죠. 중간 시나리오는 점진적 조정입니다. 일본이 금리를 천천히 올리고 미국도 신중하게 내리면 엔캐리 청산이 몇 년에 걸쳐 나눠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시장 충격은 분산되고 투자자들도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변동성은 계속 높을 거예요. 3에서 6개월마다 한 번씩 8월 5일 같은 날이 반복될 수 있다는 뜻이죠. 완화 시나리오는 일본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금리를 올렸는데 경기가 악화되면 일본 은행은 다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드는 부활하고 글로벌 자산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미루는 것일 뿐이에요. 언젠가는 터질 폭탄을 더 크게 키우는 셈이죠. 그렇다면 한국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레버리지를 줄여야 합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거나 신용거래를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정리하세요. 엔캐리 청산이 반복되면 변동성이 극심해지고 레버리지는 손실을 몇 배로 키워요. 둘째, 포트폴리오를 분산하세요. 미국 주식만, 한국 주식만 집중하지 말고 채권, 금, 달러 현금 같은 안전자산을 섞어야 합니다. 셋째, 현금 비중을 높이세요. 엔캐리 청산으로 자산 가격이 떨어질 때 싸게 살 수 있는 여력을 남겨두는 게 중요해요.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 순간 한국에 쓰나미가 밀려오는 이유는 이제 명확합니다. 20년 넘게 전 세계 자산 시장을 떠받쳐온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거대한 구조가 무너지고 있고 한국은 그 파도를 정면으로 맞을 위치에 있기 때문이에요. 일본 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순간 한국 투자자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이유를 이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환율 변동 때문이 아니라 20년 넘게 전 세계 금융시장을 떠받쳐온 공짜 돈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8월의 충격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일본은행은 앞으로도 금리를 올릴 것이고 미국 연준은 내릴 것입니다. 금리 차이가 좁아질수록 청산 압력은 커지고 그때마다 한국 투자자의 포트폴리오는 출렁일 것입니다. 하지만 공포만이 답은 아닙니다. 레버리지를 줄이고 자산을 분산하고 현금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충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2024년 8월 준비된 투자자들은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일본은행의 다음 금리 인상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올 때 당신은 파도에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미리 준비해둔 구명조끼를 입고 있을 것인가 그 차이가 앞으로 몇 년간 당신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지를 결정할 것입니다.